내 이름은 이숙자, 올해 68이다. 40년간 몸담았던 국어교직에서 은퇴한 후 내 인생의 후반전은 그저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일 줄 알았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 혼자 아들 김민준을 애지중지 키웠다. 옹알이하던 아이가 삼성그룹에 들어갈 만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고 예쁘고 능력 있는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내 인생에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손숨을 주고 키운 나무가 이토록 쓴 열매를 맺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올해 섣달금음, 서울은 유난히 추웠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뜨거웠다. 다 함께 모여 먹을 설음식을 위해 사흘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최상급 쏘갈비는 찬물에 하루 하고도 반나절은 꼬박 담가 중간중간 물을 갈아줘야 핏물이 깨끗하게 빠져 맑은 국물을 낼 수 있다. 만두소는 직접 다져야 제맛이다. 기계로 간 고기는 씹는 맛이 없어 영혼이 없다고나 할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도마 위에서 탕 고기를 다지다 보니 문득 민준이 어렸을 적이 떠올랐다. 녀석은 늘 부엌 문 앞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킁킁 냄새를 맡으며 묻곤 했다. 엄마, 다 됐어요. 배고파요. 먹을 것 말고도 어린 손주 녀석이 눈에 밟혔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걸 알기에 일부러 롯데백화점까지 가서 큰맘 먹고 독일제 수입 무선 조종 자동차를 사주었다. 그 가격이면 나 혼자 보름은 좋게 먹을 반찬값이었지만 자동차를 품에 안고 펄쩍펄쩍 뛸 손주를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섣달금음날 오후 나는 정성껏 끓인 갈비탕과 손수 빚은 만두, 잡채, 동태전 등을 하나하나 모은 도시락에 담았다. 그리고 가장 큰 보따리에는 손주에게 줄 장난감과 며느리에게 주려고 챙긴 밑반찬 몇 가지를 넣었다. 양손 가득 묵직하게 들린 짐은 전부 내 마음이자 기대였다. 민준이네 집은 강남구에 있는 출입통제 시스템과 경비원이 있는 고급 아파트였다. 아파트 아래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짐이 너무 무거우니 잠시 내려와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 신호음은 한참 동안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설 앞두고 대청소하느라 바빠서 못 들었나 보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짐을 발치에 내려놓고 로비 방문 개경 소파에 앉았다. 아파트 로비는 난방이 잘 되어 따뜻했지만 이따금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들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얼굴을 스쳐 아팠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오후 4시에서 4시 반으로 다시 5시로 넘어가는 시간을 꼬박 기다렸다. 그 사이에도 몇 번이나 전화를 더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언제나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로비 경비원인 이 아저씨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다. 순찰을 돌다 나이 든 할머니가 홀로 앉아 휴대폰만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대충 짐작한 모양이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내 손에 쥐어주며 안쓰럽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사모님, 밖은 벌써 어두워졌는데 제가 올라가서 문이라도 두드려 볼까요? 나는 황급히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이 아저씨. 고마워요. 젊은 사람들이 바빠서 못 들었나 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예요. 남들에게 우리 집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삼성에 다니며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내 아들이 늙은 어미를 1층에 내버려 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어미로서 나의 마지막이자 가장 비참한 자존심이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오갔지만 나만이 고집스러운 조각상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내가 4시부터 6시까지 아들에게 총 20통의 전화를 걸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다. 손에 든 따뜻한 차는 이미 식어버렸고 내 마음도 그와 함께 조금씩 차가워졌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이대로 더 기다리다간 새해 전날 밤에 여기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다. 문득 지난번에 왔을 때 아들이 만약을 대비해 알려줬던 비상 비밀번호가 떠올랐다. 내 생일이었다. 공동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그 숫자들을 눌렀다.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내 심장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하니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새로 흘러나오는 것은 내가 끓인 익숙한 갈비탕 냄새가 아니라 진한 고기 굽는 냄새와 간간이 섞여 나오는 웃음소리였다. 나는 마치 도둑처럼 아주 살며시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거실의 광경에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환한 불빛 아래 내 아들 김민준과 며느리 지연이가 며느리의 부모, 그리고 남동생 네 식구들과 함께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먹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불판 말고도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모둠회 접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디캔팅된 레드와인 몇 병이 보였다. 며느리 지연이의 목에는 며칠 전 내가 선물한 바로 그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때 나는 지연아, 내 피부색에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구나. 중요한 자리에 갈 때 하렴 하고 신신당부까지 했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그걸 목에 걸고 활짝 웃으며 자기 엄마에게 잘 구워진 삼겹살 한 점을 집어주고 있었다. 목소리는 소름 끼치게 달콤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이게 딱 알맞게 익었네. 내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집 안을 훑었다. 그리고 현관 구석에서 내가 가져온 커다란 보따리들을 발견했다. 내가 손수 만든 갈비탕, 만두, 잡채, 그것들은 가장 바깥에 싼 랩조차 뜯기지 않은 채 주인 없는 쓰레기 더미처럼 그곳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굳어버렸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들은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집안은 난방이 잘 되어 후끈했지만 나는 마치 얼음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사돈 부인의 자랑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지연이가 참 복도 많지, 민준이 같은 좋은 사위를 만나고. 근데 사부인은 혼자 그 큰 집에 사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 빨리 그 집 팔고 여기 와서 같이 살면 애들도 봐주고 얼마나 좋아. 나는 며느리가 입을 삐죽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목소리는 바늘처럼 정확하게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엄마, 말도 마. 그 할머니 고집이 얼마나 센데. 자기 그 낡아빠진 집을 무슨 보물처럼 여긴다고. 민준 씨가 그랬어. 급할 거 없다고. 좀 더 늙어서 정신 흐려지면 바로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라고. 그 집만 팔면 우리 청담동에 더 큰 빌라로 이사 갈 수 있는데. 나는 내 아들을, 내가 정직하고 착하다고 믿었던 내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장인에게 부지런히 술을 따르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도 불쾌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마치 아주 당연한 계획에 동의라도 하듯.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런 일들은 제가 다 알아서 계획해 놨습니다. 다 계획해 놨습니다. 그 몇 마디 말이 얼음으로 벼린 망치처럼 내 심장을 몹시 내리쳤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받지 않던 전화들, 구석에 처박힌 음식들, 가식적인 친절. 모든 것에 답을 찾았다. 나는 뛰어들어가 따지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내 68해의 인생이 거대한 농담처럼 느껴졌을 뿐이다. 나는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들을 위해 살짝 열려있던 문을 부드럽게 닫아주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의 웃음소리가 차단되었고 내 전반생의 모든 사랑과 헌신도 함께 차단되었다. 나는 몸을 돌려 미련 없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창백하고 무감각한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때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했던 그 집은 이제 나에게 거대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내 것 같지 않은 몸을 이끌고 서울의 차가운 거리를 목적 없이 헤맸다. 결국 나는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으로 들어갔다. 뜨거운 한증막 안에서 나는 수건을 뒤집어 쓰고 땀과 눈물이 뒤섞여 하염없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수십 년의 모자간의 정, 수십 년의 고생이 그들이 웃고 떠들며 내 보금자리를 계산하던 그 순간 완전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내가 버려졌다는 사실에 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죽은 남편에게 이 집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 울었다. 땀이 다 빠져나가고 눈물도 말라버렸다. 그 후텁지근한 방에서 나왔을 때 나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었다. 그들의 계획대로 늙어서 정신이 흐려진 채 요양원으로 보내져 마음대로 휘둘릴 수는 없었다. 나를 위해 살아야 했다. 내 이 우습고도 비참한 전반생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아내야 했다. 다음 날은 새해 첫 출근일이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첫 번째 고객이 되었다. 나는 내 모든 퇴직연금,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 그리고 평생 모은 모든 저축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아들과 공동 명의로 된 그 계좌에서 전부 인출했다. 내 신분증으로 완전히 새로운 개인 계좌를 개설하고 나만 아는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그리고 다른 창구로 가서 차분하게 직원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카드 분실 신고 좀 하려고요. 그 카드는 내 연금 계좌에 연결된 가족 카드로 줄곧 아들과 며느리 손에 있었다. 그들은 매달 그 카드로 소비를 했다. 명목은 나를 대신해 돈을 써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두 번째 지갑이나 다름없었다. 직원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고 분실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은행에서 나와 조용한 카페를 찾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켰다. 가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졌다. 박 변호사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20년 전 내가 가르쳤던 아주 똑똑하고 주관이 뚜렷했던 여학생이었다. 졸업할 때 일부러 학교까지 찾아와서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라던 말이 기억났다. 그때는 그저 인사치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정말로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줄이야. 전화가 연결된 후 나는 보통의 노인들처럼 내 처지를 울며 하소연하지 않았다. 나는 평생 국어교사로 살아온 사람답게 명료한 논리로 섣달금은 밤에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어떠한 감정적인 형용사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사실만을 진술했다. 전화기 너머의 박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걱정 마세요.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나는 씁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에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제 요구는 간단해요. 첫째, 제가 정신이 완전히 맑고 몸이 건강할 때 가장 빠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 명의의 모든 재산, 주로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어요. 둘째,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끼어들거나 방해할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다시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안도감이 느껴졌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가장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겨우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이었다. 내가 보급로를 끊어버린 뱀이 스스로 굴에서 기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역시나 며칠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초조함과 억누르지 못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엄마, 며칠 동안 어디 가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저랑 지연 씨가 카드 쓰려는데 정지됐다고 뜨잖아요. 뭐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나는 전화기를 쥔 채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몇 번이나 연습했던 약간은 둔하고 막막한 말투로 말했다. 민준이냐? 카드가 안 긁힌다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점점 깜빡깜빡하네. 며칠 전에 나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카드도 그 안에 있었나 보다. 아직 재발급도 못했는데? 너희 돈 필요하니? 며칠 있다가 생각나면 은행에 한번 가볼게.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했다. 내 말의 진위를 판단하는 듯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있을 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러다 나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잡담하듯이 심지어 약간은 수다스러운 말투로 말을 이었다. 아, 그건 그렇고.
요즘 웬일인지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서 자꾸 전화가 오네.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집값이 또 많이 올랐다면서 집 팔 생각 없냐고 묻더라. 지금 팔면 아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데. 참, 이 사람들 정보는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몰라.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김민준이 숨을 훅 들이마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의 숨소리는 그 순간 거칠고 급해졌다. 나는 알았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전화를 끊고 창밖의 잿빛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마음속은 눈처럼 환했다. 이제 곧 거대한 연극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직접 쓴 각본으로. 내 예상대로 다음 날 오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김민준과 지연이가 양손에 무언가를 잔뜩 들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갑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나는 느릿느릿 문을 열며 아주 놀란 척했다. 어머나, 민준이랑 지연이 아니니? 오늘 어쩐 일로 왔어? 어머니, 김민준이 한 걸음에 들어서며 내 팔을 살갑게 부축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까 봐 겁내는 것 같았다. 어머니 혼자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마음을 놓겠어요. 그래서 뵈러 왔죠. 지연이도 뒤따라 들어와 손에 든 물건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힐끗 보니 홍삼액, 비타민제 같은 포장만 그럴싸한 저렴한 영양제들이었다. 아마 마트에서 파는 할인 상품이겠지? 그녀 역시 평소와 달리 다가와 내 어깨를 주무르며 입에 발린 소리를 했다. 어머니, 그새 여위셨어요.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계시는 건 너무 외롭고 위험해요.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곁에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그들의 말에 장단을 맞추며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말이다. 늙으니까 소용이 없구나. 김민주는 내가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지 즉시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잘 만들어진 홍보 책자를 꺼내 내 앞에 펼쳤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최고급 실버타운을 알아봤어요. 경기도에 있는데 산 좋고 물 좋고 환경이 정말 끝내줘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전담 의사랑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대요. 안에 계신 분들도 다 어머니랑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라 같이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지내시면 혼자 답답하게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로 가셔야 저희도 진짜 마음을 놓죠. 지연이도 옆에서 거들며 홍보책자 사진을 가리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맞아요, 어머니. 이 식당 좀 보세요. 호텔 뷔페 같아요. 온천도 있대요.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차로 1시간이면 가니까 아주 가까워요. 나는 둘이서 죽이 맞아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내 얼굴에는 동경과 망설임이 뒤섞인 표정을 띄었다. 나는 그 홍보 책자를 집어들고 돋보기를 쓴 채 꼼꼼히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네. 이 낡은 집보다는 훨씬 낫겠어.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고 왔다. 드디어 핵심을 물었다. 김민준이 즉시 말을 받았다. 그의 말투에는 애써 감추려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집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요즘 시세가 좋으니 믿을 만한 중개인 찾아서 제값 받고 팔아드릴게요. 집 한도는 일부는 실버타운 비용으로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잘 보관해뒀다가 어머니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면 드릴게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서류 가방에서 다른 서류 한 뭉치와 펜을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전권 위임장이었다. 서울시 모 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김민준 씨에게 매매, 명예 이전 등 모든 관련 절차를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가 여기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기만 하면 이 집은 완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셈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정말이지 조급하구나.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작은 글씨를 힘들게 읽는 척하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서명하라고? 그럼, 내 도장은? 내 도장이 어디 있더라? 찾아봐야겠네. 나는 그렇게 말하며 몸을 일으켜 거실 서랍장을 느릿느릿 뒤지기 시작했다. 김민준과 지연이의 눈은 마치 두 개의 탐조등처럼 내 모든 행동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바로 그때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다. 김민준과 지연이는 서로를 쳐다봤다. 이 중요한 순간을 누가 방해했냐는 듯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놀란 척 어머나 소리를 내며 말했다. 이 시간에 누구지? 그리고는 천천히 문을 열러갔다. 문 밖에는 점잖아 보이는 중년 부부가 서 있었다. 그들 뒤에는 이삿짐센터 유니폼을 입은 인부 몇 명이 서 있었다. 부부는 나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남편이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숙자 선생님 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제대로 찾아왔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씨 부부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통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아파트를 매입한 새 집주인입니다. 계약은 이미 마쳤고요. 오늘 온 건 선생님과 이사 날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혹시 버리시는 낡은 가구 중에 저희가 처리해 드릴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내 등 뒤의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김민준과 지연이의 숨이 멎는 것이 느껴졌다. 몇 초 후 김민준은 격분한 야수처럼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는 정 선생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낚아채 그 안에서 매매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찍힌 내 선명한 서명과 붉은 인주를 본 순간 그의 눈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죽일 듯이 노려봤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원수의 눈빛이었다. 그는 나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집을 팔았다고요? 언제 팔았어요? 미쳤어요. 옆에서 줄곧 온순한 척하던 지연이도 마침내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녀는 달려들어 내 손에 들린 카드키를 뺏으려 하며 소리쳤다.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우리 집이라고요. 어떻게 우리랑 상의도 없이 팔 수가 있어요. 우리더러 앞으로 어디서 살라고. 우리 거. 나는 극도의 분노로 일그러진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라도 적혀있니? 나는 김민준을 보며 한자 한자 또박또박 물었다. 너희가 섣달금은 밤에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집안에서 고기 구워 먹으며 나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낼지, 어떻게 이 집을 팔아치울지 계산할 때부터 너희는 이미 내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덩이처럼 조용한 거실에 내리꽂혔다. 김민준과 지연이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충격과 불신만이 남았다. 집을 산 부부와 이삿짐센터 인부들도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갑작스러운 막장 드라마에 어안이 벙벙한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정씨 부부를 향해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못 볼 꼴을 보여드렸네요. 집에 정리해야 할 낡은 물건들이 좀 있어서요. 계약서에 적힌 입주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 맞죠? 문제 없습니다. 그날 시간 맞춰서 꼭 열쇠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김민준과 지연이를 지나쳐 곧장 내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쾅 소리와 함께 문을 닫았다. 그들과 나 사이에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의 정도 함께 닫아버렸다.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파산했다. 나중에 옛 이웃들에게서 조각조각 들은 이야기로는 그들이 사돈댁에 잘 보이려고 내 집을 곧 팔아 청담동 빌라로 이사 갈 거라고 이미 허풍을 떨어놨다고 했다. 심지어 빌라 계약금을 미리 내려고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적지 않은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고. 이제 집은 사라지고 빌라는 신기루가 되었으며 오히려 그들은 거액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내 휴대폰은 아들의 전용 한라인이 되었다. 김민주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욕설이었다. 내가 얼마나 모질고 얼마나 무정하며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친아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저주를 퍼부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그의 번호를 바로 차단해버렸다. 그러자 그는 온갖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말투는 욕설에서 애원으로 바뀌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날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 거라고, 잠시 미쳤었다고, 돼지기름에 눈이 멀었었다고 했다. 그는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인 나에게 빌었다. 내가 그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점을 봐서라도 제발 도와달라고, 집 한 돈을 잠시 융통해주는 것만이라도 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임시로 머물던 호텔까지 찾아왔다. 그날 서울에는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는 호텔 건물 아래에서 우산도 없이 차가운 빗물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그는 축축하게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방 창문을 향해 눈물을 쏟아내며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목 놓아 외쳤다. 호텔 로비 매니저까지 놀라 내 방으로 전화를 걸어 내려가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 한쪽을 살짝 걷고 건물 아래의 그 처량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내 기억 속의 그 훤칠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상갓집 개처럼 보였다.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심지어 일말의 안쓰러움조차 일지 않았다. 나는 손을 놓았다. 커튼이 천천히 닫히며 그 헛된 쇼를 가려버렸다. 그 후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이 아저씨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집을 팔았다는 소문이 퍼진 후 아들 내외가 다시 아파트를 찾아왔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로비에서 돈과 집 문제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며 서로를 비난하고 온갖 추한 비밀을 다 폭로했다고 한다. 며느리는 아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제 엄마 재산이나 탐내다가 그것마저 실패했다고 욕했고, 아들은 며느리가 탐욕스러워서 자기를 불효자로 만들었다고 욕했다. 결국 두 사람은 험악하게 헤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수속을 밟았다고 들었다. 이 아저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모님, 잘하셨어요. 그런 불효자식 때문에 평생 마음 아파할 가치도 없어요. 이제야 사모님 자신을 위해 사시는 거네요. 그렇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나는 집을 판 돈으로 가장 먼저 최고급 세계 일주 여행 패키지를 신청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면서 가장 멀리 가본 곳이라곤 제주도가 전부였다. 나는 늘 생각했다. 내가 늙으면 민준이가 장가가고 자리를 잡으면 아들이 나를 데리고 더 넓은 세상을 구경시켜 줄 거라고. 이제야 깨달았다. 보고 싶은 세상은 내 발로 직접 가야 한다는 것을. 나는 스위스로 가서 융프라우 정상의 설산 위에서 맑고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 폐 속에 수십 년간 쌓인 탁한 기운이 모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파리로 가서 햇살 좋은 오후에 센 강변의 노천 카페에 앉아 젊은이들처럼 아무것도 넣지 않은 블랙커피를 마셨다. 나는 이집트로 가서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앞에 서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며 개인의 사소한 애증이 얼마나 작고 우스운 것인지 생각했다.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나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엽서를 골랐다. 여행 중에 찍은 내 사진을 인화해서 엽서에 붙였다. 사진 속의 나는 내 전반생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엽서에 날짜와 장소를 적고 예전에 살던 그 집 주소를 또박또박 써넣었다. 나는 이 편지들이 결국 우체국에서 반송되거나 김민준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자랑하려는 것도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가장 평온한 방식으로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너 없이도 내 어머니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아니, 훨씬 더 잘 지내고 있다고. 1년 후 나는 알래스카로 향하는 크루즈선에 앉아 있었다. 그날은 날씨가 아주 좋았다. 햇살이 바다 위 유빙에 부딪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국제전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 여자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전 며느리 지연이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며 김민준과 이혼했다고 말했다. 김민준은 예전에 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지금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동네방네 숨어다니며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내게 어린 손자를 봐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를 도와줄 수 없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다 듣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분노도 동정도 없이 그저 전례 없는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저 멀리 끝없이 이어진 빙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돈의 일부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남편과 내 이름으로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중학교에 기부해서 영구적인 빈곤 학생 장학금을 설립했어요. 남은 돈은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내가 제대로 본 적 없는 이 세상을 두루 다니는 데 쓸 거예요. 내 손자는 그 아이가 18살 성인이 되면 내가 장학금 자료를 보내줄 겁니다. 지식과 인품이 물려받는 어떤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줄 거예요. 이것이 할머니인 내가 그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에요. 말을 마친 나는 그녀가 더 이상 무언가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크루즈의 긴 뱃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바닷새가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부르고 샴페인 한 잔을 주문했다. 황금빛 기포가 잔 속에서 즐겁게 피어오르는 것이 꼭 지금 내 마음 같았다. 나는 술잔을 들어 저 멀리 빙하를 향해, 푸른 하늘을 향해, 그리고 섣달금은 밤에 단호하게 돌아섰던 나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한마디를 건넸다.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엔드.